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야, 오늘은 위하의 작품이네요. 예, 그러게요. 예. 위화는 사실 화산간 매력이죠. 되게 많이 아시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요즘에 이 위하 작품에 대한 매니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이 위하 작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은 허삼간 매열기죠. 예, 그렇죠. 영화로 만들었다가 폭망한. 그거 막 분석 기사도 있던데 왜 허삼관은 한국에서는 안 되나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그거 아세요? 그 영화를 기획했던 분을 제가 중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지원과 그 남자 배우가 누구였지? 그죠? 되게 유명한 애인데. 먹방 하정우와 하지원이다. 된다. 책도 재밌고 배우도 좋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영화를 만들면 항상 피 뽑는 걸로 나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허상간 매열기보다는 이제 그 제7일 이제 최근에 나왔고 또 나름 위하의 작품 중에서는 좀 이 매니아층이 많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예, 오히려 허상간 매열기보다는 이 작품을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울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 이걸 읽고. 예. 눈물 안 나요? 아, 우리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책을 먼저 읽었으면 눈물이 났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강한 걸 맞고 나서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작품일 것 같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읽은 타이밍이 잘못됐어. 아, 그렇죠. 소년이 온다를. 너 잔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잔상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형식도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지 역시 한강이다. 네, 그러니까 뿌듯함? 약간 잔상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타이밍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둘째 날. 제가 멜로를 좋아하다 보니 둘째 날. 저 둘째 날 읽다가 정말 울었어요. 간만에 소설 보면서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슬픈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어쨌든 이 둘째 날이 되게 슬펐어요. 이게 슬픈 연인의 사랑 이런 게 느껴지면서 저는 그냥 아버지가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참 좋다는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자체가 아버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고 끝나죠. 이 위하 작품이 이제 제가 이 작품까지 몇 개를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물상과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따가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화라는 작가 자체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소질이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상관 매열기일 때도 그러니까 인물의 서사를 통해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힘이 분명히 있는 작가고 이 작품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년이 온다와 같이 어떤 인물들을 하나씩을 이제 꼽으면서 그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얘기하다가 다른 인물들과 계속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작품들을 처음 읽을 때는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작품들을 좀 많이 접하다 보면은 약간 식상한 느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연결이 막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한강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한강의 작품을 읽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고 혹은 되게 약간 서스펜스 같은 느낌? 이랬어?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책은 읽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어디랑 연결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역시 우리의 한강이 저희를 국수주의적인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제가 왜 그러죠? 이러면 국뽕이라고 비난받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게 기질적으로. 아니 물론 위화가 네. 좋은 작가예요. 좋은 작가예요. 예. 맞아요, 맞는데 만나볼 기회가 있었을 뻔했었어요. 제가. 그럴 때 만났어야 되는 건데. 좋은 작가인 건 맞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작품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역시 위화의 대표작은 허상범. 그렇죠? 네, 인생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다른 그 위화에 집중한 것보다 번역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이거 우리나라 책 같은데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번역을 해주셔서. 정서가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두 가지의 키워드적인 정서, 가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혈연이 존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혈연보다 끈끈한 가족이라는 것, 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과 평등의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머문다라고 하는 동양적 정신적인 세계가 자체가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번역 자체가 그냥 거의 우리식의 내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이나 정신 같은 경우가 우리랑 닮아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소재도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난쟁이가 쏘올린 자궁이 떠오르지 않나요? 소재가 네. 이게 분명히 중국의 당대의 문제들을 막 다루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나라 1980년대.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같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재의 유사성들도 물론 있었고 심지어 어떤 걸 읽으면서 나 왜 산풍이 떠오르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책에 제가 번역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정신뿐만 아니라 약간 중국식으로 옮겼어야 되는 문장일 것 같은데 너무 우리말로 잘 옮겨놓았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번역자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괜찮은 번역자가 있으면 그 번역자를 따라서도 책을 읽어가기도 하는데 문현선이라고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문현선 이대 통번역학과 출신이시더라고요. 보고는 이분이 번역하신 책들도 이제 조금 찾아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번역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번역자에 대한 번역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번역자가 예전에 권나미 씨라고 일본 문학 번역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번역했던 걸 보고 권나미 씨가 번역한 책들을 쭉 따라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도 이제 보고는 이 문현선 씨가 번역했던 작품들을 다른 책들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제 7위를 보면서 그 원래 아버지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옛날에 읽었었던 책 중에서 문화대혁명기에 중국에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인간상이 있어요. 그 노동자상이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노동자의 상. 그래서 뇌봉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뇌봉전기로 아마 번역이 됐을 거예요. 뇌공? 뇌봉, 사람 뇌봉? 이름이요. 뇌봉.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이렇게 실존 인물인데 뭐 얘가 거짓이다,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되게 그 최선을 다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상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화대혁명기에 마오쩌둥이 추구했었던 가장 솔선수범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 모델인 거죠. 그 뇌봉 전기, 역사 속의 인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중국의 정서 속에는 이러한 뇌봉과 같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이 또 다르게 투영된 과정이 아닌가. 물론 이거는 되게 어린 아이고 젊은 청년이고 젊은 청년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는 책이지만 그런 어떠한 인간상이 좀 전제가 되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저는 이제 뭘 느꼈냐면은 이게 사회를 비판하잖아요. 지금 중국 사회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모습은 뭔가 통제되는 나라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정보가 통제되고 공산당에 좋지 않고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책은 어찌 본다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오히려 체제 내에 이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위화는 현재 중국 안에서 되게 추앙받는 문학가잖아요. 왜냐면은
어찌 본다면 이문열 같은 역할?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비판하는 게 그렇죠. 아니야. 예. 예, 그런 어떠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314쪽에 이제 이 제7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이런 걸로 마무리 지어지거든요. 그가 놀라서 내게로 몸을 돌리더니 질문을 던지듯 의혹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가자. 저기 나뭇잎이 너한테 손을 흔들고 바위가 미소 짓고 강물이 안부를 묻잖아. 저곳에는 가난도 없고 부유함도 없어. 그렇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수도 없고 원망도 없어. 저기 사람들은 전부 죽었고 평등해. 저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가 물었다. 죽었지만 매장되지 못하는 자들의 땅. 내가 대답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민중들과 노동자 계급 그리고 평등 어쨌든 이런 이념의 가치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구현해내고 있는 현재의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어떠한 한계가 있을 뿐인 것이지 마오의 사상과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 가치는 한치의 어긋남 없이 타당한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화를 보면서 장예모와 첸카이거가 떠올랐어요. 결국 이들은 이들 방식의 국뽕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국뽕이라는 표현을 이제 저기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식이다.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 중화민족주의적인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렇게 저는 보여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은 씁쓸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비판을 하려면 아예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도 결국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고 이념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면 날카로운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어찌 본다면은 상처를 덮어주는 문학의 힘으로 상처를 오히려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의 그런 면에서의 어떠한 아쉬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뭐 이러면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장예모 감독의 영화 예전에 뭐 영화 첸카이거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도 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자유로운 예술가적인 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영상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영화라는 것들 자체가 저들이 만든 영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어떠한 영향과 가치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런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가졌던 것처럼 이 책도 제게는 맨 마지막에 그런 여운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원래 그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은 이 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괜찮았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는데 이게 이게 사실 되게 슬퍼요. 이게 양페이랑 사랑 이야기가 리칭이죠. 예, 그래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고 막 감정이입이 되죠. 이들의 그 안타까운 사랑, 이런 거를 차라리 영화로 만들면 좀 의미가 있고. 아니 너무 심파적이잖아요. 이건 너무 통속적이야. 원래 통속과 심파가 통속 혹은 망고의 진리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걸 빼든가.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고. 신장을 팔아서 이제 왜 무덤 사주잖아요. 여자친구 무덤 사주는 애. 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인 중국 여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나대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모습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아니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자기가 못 참고 막 남자의 앞길을 막아 막 자꾸. 막 그런 느낌으로 막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자의 앞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드라마로 보면 정말 화나는 듯한 여성의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들도 막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편에 잘 짜여진 중국 영화를 본 듯한 그런 어떠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몇 개 중국 이름이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중국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양페이가 슈메이네 뭐 이런 중국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중국 이름들을 이걸 만약에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우리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과연 이거를 중국 소설로 읽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제가 아까 이제 표현이 되게 우리나라 소설 같아 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되게 잘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저는 사실 종이책으로 안 읽고 지금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셋째 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감정에 푹 젖은 수건이라면 나와 그 아가씨는 수건의 양쪽 끝을 잡고 그 안의 감정을 다 짜낼 때까지 힘껏 네. 비트는 사람들 같았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중국어도 이렇게 썼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것일수록 빨리 사라지고 멀리 있는 것일수록 늦게 사라지는 게 이상해 아버지에게 물었다. 같은 대목들. 이게 지금 다 셋째 날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의 어쨌든 관계들에 대해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도 역시 셋째 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기의 에피소드죠. 아버지가 마땅히 누려했던 행복은 아버지 삶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디며 나를 길러낸 그 아버지를 나는 나도 모르게 플랫폼에 내버린 것이다. 너무 우리말 같잖아요. 이게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번역을 잘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고 이것 덕분에 이 번역 덕분에 어떤 허삼관매 열기 같은 걸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이건 중국 이야기야 라는 게 너무 이제 소재로도 그렇고 예, 매열이라는 거 자체가 소재로도 그렇고 번역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소재도 되게 친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이걸 나는 중국 소설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 뭐 한 1980년 90년대에 있었던 얘기처럼 그냥 읽혀버리더라고요. 기차에서 애들 빠진 건 60년대. 그렇죠. 70년대 돌아가면 되고. 예. 그때도 우리나라 기차 그랬으니까. 몰라요 저는. 예? 아이고 척하고구려. 아니 60년대 기차를 어떻게 알아? 그런가? 70년대나 80년대를 그러죠. 뭐 아주 비둘기호 있었어요. 비둘기호. 저기 용산에서 부산 가는데 8시간 걸려요. 비둘기호를 저는 용산에서 10시 출발. 해운대 6시 도착. 국민학교 6학년 때 비둘기호 타고 여수로 수행여행 갔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용산서 10시를 출발해가지고 해운대에 6시 10분에 도착하는 기차가 있었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을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이거는 중국 소설이야 이런 느낌 전혀 없이 너무 위화감 없이 위화감이 없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우리나라의 소설처럼 읽혀서 좀 너무 좋기도 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 위화가 로컬의 정서를 세계화시키는 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로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특색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계적인 모습들로 탈바꿈시키는데 되게 익숙한 작가인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잠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화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문학에서 물론 일본 문학은 너무나 막 이 노벨 문학상도 여러 번 받고 이미 요시모토 바나나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전 세계에서 뭐 안 팔리는 국가가 별로 없을 정도로 번역이 많이 돼 있는 그렇죠. 작가이기도 한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이제 일본의 로컬 문화를 전 세계적 이제 세계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이 위화 작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적인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읽히게 만드는 이런 힘이라면 이 작가가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국가들에도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는 누가 있을까라는 게 잠깐 이렇게 궁금함이 들긴 했어요. 물론 이제 한강의 소설이 이제 막 번역이 되면서 물론 한강이 소설이 번역이 되기 전에 신경숙 소설이 이제 해외 쪽에서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만터 싱아를 누가 먹었을까인가요? 예, 아니 그건 박완서. 네, 박완서 작가님이고 깊은 방 깊은 방 맞나? 깊은 방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꽤 많이 번역됐어요. 그리고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탈리아에서도 신경숙 작가 소설이 번역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숙 작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야기를 구성한 물론 최근 한 3, 4, 5년 전쯤에 별로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약간
치과다시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 서사 방식이 생각보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접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 그러니까 제가 뭐 신경수 작가의 그게 표절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능에 선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표절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뭔가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라는 것이 아마 이전에 있었던 작가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고 한강 작가님도 역시 이제 해외 왼북커상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많이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강이라는 작가가 갖고 있는 힘이 한국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이죠.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적인 작품인데 그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이건 정말로 그냥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되게 인류 보편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위화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문화가 있는데 한강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약간 독보적인데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적인 걸 대변하면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화가 되는 그런 과정, 그걸 이제 촉발할 만한 혹은 이렇게 끌어갈 만한 작가가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봐도 아직까지는 마땅하게 떠오르는 작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되게 소설에 대한 견해가 되게 일천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읽은 것들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하는 거니까. 근데 박경리님 너무 길어 근데. 아니 너무 길고 돌아가셨잖아요. 저 그래서 통영을 좋아해요 제가. 너무 길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현재 작가들 가운데서 약간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으로 확 퍼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작가, 그런 작가가 퍼뜩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작가는 각 민족별로 한두 번밖에 못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잘 찾아낼 수 없는 작가인 거고. 그럼요. 독일의 괴테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은 한두 명을 얻으면 되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소설을 잘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연속 2주 소설을 억지로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재밌을 수 있다. 재미있다 사실은. 그런 거고 저는 사실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이 소설을 쓰는 방식과 생각하는 표현과 내용들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면 똑같은 주에 걸쳐서 우리가 두 개의 작품을 읽었는데 위아 작가가 필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글을 못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느꼈을 때의 어떤 감도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잘 쓰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은 위하나 루신, 그 다음에 사실 중국은 김용도 밀어요. 무협지. 뭐 돌아가셨으니까. 김용도만 밀고 막. 김용이야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작가죠. 세계적으로 그게 근데 김용 작품이 서구권에도 번역이 되고 그러나요? 잘 모르겠네. 판타지적으로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되게 많이 아마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협인데 무협이 판타지예요. 하늘 나르니까. 아니야. 판타지는 기본적으로 장풍 자체가 판타지예요. 판타지가 기본적으로 저거라니까 이 톨킨 같은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그렇죠? 그런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무협이라는 장르 자체로 어쨌든 명나라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원나라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죠. 무협이라는 장르 자체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드래곤볼은 되게 많이 보던데. 진짜 많이 봐요. 서양 애들도요? 네, 정말 많이 봐요. 드래곤볼. 그렇구나. 우리 뽀로로 팔리는 것처럼. 뽀로로는 잘 모르겠어요. 뽀로로가 어느 정도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은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런 거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뭘요? 예? 뭘 만들어? 드래곤볼 같은 거. 치우천왕 이런 걸로. 그렇게 자꾸 꽃 따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드래곤볼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소재는 중국 거잖아요. 소재는 중국 건데 일본에서 갖고 온 거 아니야. 내용을 새로 만들면서. 모든 요소는 산해경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 있어. 모든 요괴가 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
예? 200 몇 종의 요괴를 이미 거기서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아 요새 거기서 벗어나는 이걸 산해경은 아닌 것 같고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산해경에도 나오나? 우리나라 그 혹시 웹툰 보세요? 아니요. 웹툰에 토요일 웹툰 네이버 토요일 웹툰에 호랑이 형님이라고 있어요. 호랑이 형님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온갖 요괴들이 네. 괴수들이 네, 그렇죠.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야기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림도 좋고 그런 작품들은 해외로 이렇게 나가도 저는 손색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어우, 좋아. 네, 한번 볼게요. 네, 진짜 재밌어요. 아, 이러다 또 이거 한번 빠져들면 꽤 긴데? 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아직 완결이 안 됐어. 봐. 저 완결 안 되고 고통스러워서 안 봐요. 아직 화나요, 막 진짜. 아직 완결이 한 몇 년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보던 만화책이 아직도 완결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데요? 심화 회장님 되셨어요. 은퇴할 때 된 것 같은데. 아니, 과장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회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네. 은퇴하실 때 된 것 같은데. 회장까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자, 뭐 이런 어떠한 작품이네요. 제 7일이니까는 뭐 충분히 7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얼핏 어디서 봤는데 원래 제목이 제 7천일이에요. 예, 그렇죠. 7개의 하늘과 예, 3개를 하늘, 예. 건너서 예, 예, 인간이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7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얘들이 하루하루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천으로 표현하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말로 제 7천 이랬으면 되게 멋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그렇죠. 했어요. 1 이렇게 하지 7일을 하지 않고 제 7천 이렇게 했으면 되게 막 갑자기 막 폼나죠. 광대 스케일이 막 엄청 커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단테 신곡 같은 느낌? 아, 그렇죠. 그런 것일지도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단테의 신곡을 안 했네요. 안 합니다. 아, 왜요? 아니 단테 신곡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단테 신곡은 혹시 이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네이버였던가 예전에 강대진 선생님이 이 해설하신 영상이 있어요. 네. 신곡에 대해서 이분이 또 단테 신곡 엄청 좋아하세요. 그때 왜 고전은 서사시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대진 선생님 그분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되게 이분이 알고 있는 배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되게 여러 군데서 소스를 따오면서 신곡을 분석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 신곡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방송을 아니 청취자분들은 이게 채널에 대한 고정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좀 특히 반응 보여주시고 그럴 때 더 열심히 분발해서 그런 거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는 그 제가 굉장히 잘 보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아니 드라마가 아니라 TV 프로가 있는데 제가 잠이 안 올 때 원래 사람들이 TV를 틀고 잠을 자잖아요. 그런 거. 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그럴 때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TV를 틀고 잠을 자는데 가장 잠이 잘 오는 프로가 뭐냐면요. 서프라이즈예요. MBC 서프라이즈가 이상하게 그 틀기만 하면은 그 해설자의 그 목소리가 되게 조곤조곤하게 나오면서 그냥 잠이 스르륵 오거든요. 거기 단테가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뭐 단테가 그랬어 이러고 그래 뭐 이러면서 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아침 일어나서 그래 날 잘 재워줬으니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단테의 신곡을 방송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제가 있었어요. 단테의 신곡은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번역본이 꽤 여러 개 있는데 네. 제일 잘 된 번역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1970년대 번역이에요. 저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하신 그 번역이 제일 잘 돼 있다고 이렇게 평가들을 해요. 최근에 번역하신 분, 뭐 김은창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저기 대구 외국어대인가 그쪽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번역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번역이 그러니까 예전 번역들은 약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문학적인 표현들로 바꾼다면 최근의 번역들의 추세는 약간 직역의 느낌을 주는 그런 번역들이라서 사실 번역을 추려내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고 분량이 너무 커. 이게 또 지옥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희망이 이게 있죠.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분량이 너무 많아요. 천국만 하죠. 아니 대표작은 지옥인데 왜 천국을 합니까? 농담이지.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요 7천이라고 네, 하는 거, 7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어로 왜 내일 밍티엔 그 네. 티엔이 아마 천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런 7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거를 사실 이것도 되게 여러 학교들에서 추천 도서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었을 때 어떤 것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아마 학생들은 제가 말했던 거 가족, 네, 그죠, 아버지, 그죠. 예. 그다음에 사회적 부조리, 그다음에 죽음 이후, 그다음에 어쨌든 그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물질과 바꾸고자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사회적인 문제들에 이렇게 집중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건드리기가 약간 버겁다 혹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책을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까도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골라서 사회 문제가 우리의 개인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회와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꽤 괜찮은 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시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예. 가족에 있어서 과연 혈연과 비혈연에 예, 대한 그건 되게 가족에 대한 좋은 내용들로 소스인 것 같아요. 이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서 볼 건 많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아라는 작가가 그 중화민족주의적인 형태로 좀 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미리 그래서 앞서서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좀 아쉽다 그런 어떤 느낌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던 예,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문학에서 나타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바뀌어가는가 같은 관계 같은 것도 네. 뭐 한번 좀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눈물이 납니다, 청취자분들. 그리고 충분히 이걸 보시면 너무 즐겁고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따뜻해질 예, 수 약간 있습니다. 따뜻하죠. 예, 그래서 너무 역시 좋은 작가고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시간 정도 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즐겁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빨리 보면 2시간 반, 2시간 정도도 되거든요. 제가 그 식당에 가가지고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다 보고 나왔거든요. 눈치를 좀 많이 봤죠. 저는 뭘 많이 먹나. 뷔페 식당이요? 네. 호텔 뷔페 가서 아니 무슨 뷔페 식당에서 책을 봐. 혼자 갔으니까 혼자 간 거죠. 혼자 호텔 뷔페 이걸 딱 책을 아니 펼쳐놓고 그것도 아니 혼자 호텔 뷔페는 뭐하러 가세요? 딱히 책을 읽어야 되는데 마땅히 뭐 밥도 먹어야 되겠고 커피도 먹어야 되겠고 막 그런데 갑자기 특가를 때리는 거예요. 특가를 때리면서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서는 그냥 가서 했어요. 되게 쌌어요. 29,000원. 아니 나는 호텔 뷔페 가서 책을 봤다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부러 창가 쪽 달라고 했어요. 일부러 창가 쪽 달라. 나 혼자서 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딱 보고 다 나오는데 그 시간이 3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얼마든지 즐거운 삶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예. 책 소개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푸른숲 출판사에서 나온 위하의 장편 소설 제 7일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